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일 핵심 정리 특강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그 책 핵심 정리 특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오후하고 저녁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이전까지 강의를 해봤을 때 경험상으로 4시간, 5시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오후, 저녁 이렇게 해서 한 6시간 정도 잡았는데 일단 최대한 부지런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라고 제가 잡아놨지만은 그보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짧게 잡았다가 더 늘어나 버리면은 되게 힘드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미 나는 퇴근했는데 근데 계속 연장 근로 시키면은 그거 싫듯이 똑같이 오늘은 18시에 퇴근이야 했는데 갑자기 5시에 퇴근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최대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난다고 뭐 안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이게 다음날 강의가 있으면요. 오늘 좀 적게 하고 내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대한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의 교재는 보시다시피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 지문 총정리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이제 사시가 있을 때 그때 유행하던 주제가 핵심 지문 총정리 이렇게 해서 핵지총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문장들 중에서 좀 빈출되는 것들 있죠. 자주 나오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맞다 내가 아는 거다 하더라도 이 문장 그대로 통째로 외운다는 생각으로 핵심 지문 총정리를 제가 읽고 부연 설명하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은 다음에 보실 거는 제가 막 표를 엄청 정리해 놨어요. 요거는 외우기 힘든 부분이에요. 핵심 암기 개정 법령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험장 막판에 딱 들어갔을 때 뭐 며칠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제가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왕이면 뭐 매일매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시험장 갔을 때 1시간 전에는 무조건 보셔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이 뭐 개정법이라고 되어 있죠. 올해는 다행히 개정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험의 그 출제 빈도를 보면 개정법이 있는 파트는 꼭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법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소홀하게 볼 수 있는 1차 하시는 분들은 좀 소홀하게 공부하시는 판례 부분 있죠. 그 중에서도 최신 판례 2022, 2023 최신 판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최대한 이 말을 다 암기하고 가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몇 점 정도 예상하냐 물어보시면은 일단 핵심 지문 총정리의 목표는 문제가 나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5개 지문 중에 3개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공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가보자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뭐 다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그럼 기본 이론이 필요 없죠. 하루 만에 노무사 노동법 1차를 완성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좀 변형해서 오답이나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시간을 좀 줄여서 진행해야 되니까. 자, 자료는 4페이지. 오늘은 전자칠폰 안 갖고 온 이유가 이걸로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를 최대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제가 칠판 보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절 보세요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4페이지 가시면은 노동법 1이라고 돼 있죠. 자, 노동법 1 파트부터 여러분들께 이 기본 원칙 중에 잘 나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에서 지금 1, 2, 3, 4, 5 이렇게 해서 5라고 돼 있죠. 5라는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X는 근로기준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에 있죠. 또 균등한 처우도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근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다음 폭행의 금지도 근로기준법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의 준수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법은 어떻게 돼 있더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게 내가 법에서 봤던 거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제협약도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같은 효력 가지는 것들 있죠. 어떤 경우가 있죠? 국회에서 비준됐을 때 이럴 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LO 협약 중에도 비준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잖아요.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는 국제협약의 준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언뜻 생각해보면 모든 국제협약들을 다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가시면은 이 법에서, 자,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맞는 문장. 그 다음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다. 그렇죠. 근로조건은 낮출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회사가 힘들면, 근로자가 일을 못하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조건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건 뭐다? 이 기준이란 건 근로기준법 얘기죠.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하루만 유급휴일이야. 아, 나 이거 몰랐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틀 유급휴 가지고 있었는데, 유급휴일 주고 있었는데 요거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루로 깎겠다.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유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7번 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네 가지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뭐 기간제, 단시간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네 가지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른 것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연령을 이유로 이런 것들요. 그건 특별법이 따로 있죠. 연령상 고용차별금지법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 근로기준법은 네 가지 사유밖에 없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네 가지 사유입니다. 자, 다음 8번 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반의사불벌죄 얘기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게 반의사불벌죄. 근데 형법은 반의사불벌죄죠. 형법은 폭행죄일 때 뭐 술집에 가서 옆에 테이블하고 우리가 싸움이 붙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합의금 받고 아유 저는 폭행죄 처벌 안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취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할 수 없다. X. 명시적 의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누구든지였죠. 누구든지가 나와 있는 게 흔치 않아요. 누구든지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요 법 있고요. 요거.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할 때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성희롱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돼 있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것도 법조문에 예외가 있다 했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이라고 돼 있는데 법률에 의한 파견법,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 이런 거에 따르면은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받는 거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뒤에 가시면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은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자, 다음 10번 갑니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볼 것이다.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가야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9번 문제에 대한 해석이죠. 9번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면 안 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영리의 행위는 어디까지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짜 취업 개입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댔죠. 돈만 받고 취업 소개해 줄 것처럼 액션만 취해도 우리는 이 9번에 해당하는 법조문 위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요건이 영리로 타인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만 돼 있죠. 중간인 아닙니다. 영리로 타인 취업 개입에는 성립, 갱신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금품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취업 소개해 줄 테니까 돈 달라. 요것만 가지고도 처벌받는다라는 거고, 세 번째 줄에 가시면은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 소개, 알선 행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니까 소개하지 않아도 이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 길다 보니까 읽다가 집중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맬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 액션과 돈 받는 행위를 구분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헌법 제32조 갑니다. 자, 헌법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말장난했을 때 왠지 모르게 다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식에 기인하지 말고 헌법은 꼭 그 텍스트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면은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최저임금법 시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가십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왠지 채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특별한 보호, 그 다음에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런 것들은 어디 있죠? 남녀 고용 평등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지 헌법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채용 할당제 이런 것들이 바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 그 다음에 특별한 보호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국가는 근로의 권리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왠지 그럴싸해 보이죠. 근로의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그 권리 내용은 법률로 정해줘야 명확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라 돼 있어요. 근데 권리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라 돼 있지 않다. 의무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라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의무에 대해서 의무가 뭐가 됩니까? 근로자한테 일해. 일하지 않으면 뭐 처벌하겠어. 이런 것들이 의무잖아요. 그랬을 때 법률로서 최고 한도로 정하지 않으면은 독재자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자는 다 감옥 보내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다. 나중에 실업급여 못 받게 하는 거다. 그다음 각종 사회보장제도 못 받게 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명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근로자한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는 채찍적인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해서 그래서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자, 14번 내려가시고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받도록 되어 있죠. 예, 연소자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받아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연소자도 맞는 얘기. 다음 15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예, 이 유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유가족 많이들 실수하니까 유가족까지 동그라미 하세요. 이 유가족까지는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근로의 기회지 이것도 차별이라고 돼 있지 않죠. 예, 차별과 차별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여자라고 돼 있고 연소자도 보호라고 돼 있고 근데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취업기회다. 취업기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돼 있다. 다음 16번 갑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텍스트 기억할게. 기준 기억하랬죠. 그 다음 법 기억하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생각하시면 아 그렇지 법률로 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제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좋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뭐가 틀렸다? 최저임금제는 법률로서 시행하라 했죠.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돼서 최저임금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은 최저임금은 시행하라 돼 있고요. 적정임금은 보장을 노력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적정임금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적정임금이 얼마냐? 네, 처음에 노무사 수험생일 때는 한 4천 받아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노무사 합격하시고 한 10년 차 되면 1억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적정임금이란 건 너무나 가치 판단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해준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아니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뻥치는 것 같지만 실제 노무사 되면 경력 쌓이면요 돈 많이 받습니다. 제가 뻥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지금도 제가 심심할 때마다 뭘 하냐면은 여러분 어플 중에 명함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올려놓거든요. 올려놓고 그걸 명함을 해놓으면은 이제 헤드헌터가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을 거부해야 되는데 한 번씩 켜놔요. 켜놓으면은 제 이력이나 이런 것들 보고 헤드헌터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죠. 이직할 생각이 있는데 연봉 얼마 정도 주죠? 하면은 범위를 좀 알려줘요.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예, 이렇게 해서요. 그럼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 돈이 못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제안을 해주죠. 제안해주면은 한 장 이상 뭐 이렇게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일과 가정에 양립 없어요. 그거는 법에 있는 얘기고 제 삶은 이제 회사와 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이제 긴장을 좀 풀어줄 때가 됐죠. 졸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성이 멀어지고 있다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다음 18번 갑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좋은 문장이에요. 근데 속으면 안 된다 했죠. 아까 뭘 했습니까?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문제는 거의 헌법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 갑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가 내용을,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예, 의무는 어떻게 해라? 법률로 정하라 했죠. 독재자식권 생각하시면서 법에 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번 갑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주어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기가 쉽다. 근데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다. 국민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교하는 게 헌법 제33조잖아요.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삼고만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과 근로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해석상 말씀드려보면 모든 국민 범위 안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 의미는 시민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의무,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최저임금법 적용받고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본 조건들을 적용받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범위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21번입니다.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왠지 장애인도 보호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법률 규정에는 근로기회는 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 여기까지만 돼 있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32조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22번 갑니다. 법인은 헌법상 근로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아까 근로자가 주체를 했잖아요. 그럼 법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3번 또 국가유공자 나왔어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이죠. 근로의무를 이행해라 이 얘기는 결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다시 또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회부여하도록 돼 있었지 무조건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 좀 폭력적이죠. 예,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헌법 조문은 뭐라 돼 있다?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하시면은 인사팀 가보시면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몇 % 채용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표창도 주고 한다. 근데 채용 안 했다라고 해서 회사를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단 말이죠. 자, 이 정도 보셨고 이제 헌법 제32조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노동법의 법원 지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노동법의 법원 24번 가시면, 자,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노동법 법원이죠. 취업규칙도 회사 내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반했을 때는 뭐 해고나든지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고요. 다음 단체배약. 자, 단체배약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노동조합원들한테는 법원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 위반했을 때는 그때는 단체배약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근로자는 이 단체배약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근로자가 임금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26번 갑니다. 노동부 예규라고 돼 있죠. 자, 예규 이거 동그라미, 예규에 동그라미 하시고, 명칭이 예규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있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 처리 지침이라고 돼 있죠. 예, 지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침 이런 경우에는 자, 법원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참고 사항이다라고 볼 뿐이지 이 지침이나 예규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업무할 때 절차나 해석에 대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원처럼 해석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연차휴가였죠. 연차휴가가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면 26개 나온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 대법원 가보니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노동부 해석대로 우리 권리 의무가 굴러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실무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이제 혼란스럽다는데, 실무에서는 노동부가 일단 처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부한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ILO는 이제 정말 쉬워졌죠. ILO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댔어요. 105호. 근데 105호로 나올 수도 있고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호 강제노동 철폐협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100호도 이제는 비준이 됐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5는 아직까지 비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갑니다. 노동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노동관행은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라고 하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관행이란 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의 규율로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으로 해석된 거, 그 법원의
효력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했을 때는 좀 애매하지만은 판례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이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계약 내용이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행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계약으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갑니다. 또 ILO 협약 나왔네요. 자, ILO 협약에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29호 요것도 비준됐다 했죠. 그래서 이름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강제 노동 철폐나 강제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사한데 하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29 강제 근로에 대한 협약은 비준이 됐고 105 강제 근로 철폐 요거는 비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0번.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X죠. 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들 그 사건은 구속하죠. 그 소송 사건은. 하지만 다른 사건이 나왔을 때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또 새로운 판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에서 이것도 노동부의 해석도 있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있는데 법제처는 아무래도 뭐 실제 변호사거나 아니면은 박사 이상의 이런 되게 전공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세밀한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내부 해석이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시면 32번. 사용자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근로계약은 법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배약 여기까지는 법원으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노동관행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으로 인정되죠. 하지만 그 외에 행정에서 뭐 지침, 그다음에 법원 판례 이런 것들은 법원이 되지 않죠. 자, 다음 또 33번 갑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한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일부 무효가 원칙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민법 배우시면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노동법에서는 일부 무효가 원칙이다 했어요.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근로계약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근로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업자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최저임금대로 임금 달라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제가 실업자가 돼버려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 드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34번 갑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문장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최저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싸움했을 때는 누가 이긴다? 취업규칙이 이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유리한 취업규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요. 근로계약이 유리하고 취업규칙이 불리하면 뭘 따라가죠? 근로계약을 따라간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34번은 기억해야 될 게 미달이란 문구죠. 취업규칙보다 아래에 있는 근로계약만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됐으면 취업규칙이 들어간다 해서 취업규칙이 바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미달했을 때만 취업규칙에 따르는 거고 만약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유리의 원칙이다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가 노조법 단체협약과 비교를 꼭 하라 했죠. 단체협약은 위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여기는 미달이라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어요. 다음 35번 갑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최저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최저니까 취업규칙은 더 좋은 걸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실 건데 아마 지금 졸려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기법에서 연차휴가가 15개 이상 주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25개까지. 근데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 사장님 자체가 노는 걸 좋아해. 그래서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우리 회사는 30개 줄게. 유급으로.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35번 지문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해서 어긋에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달 아니라 어긋이네? 그러면 이 얘기대로 어긋이니까 어긋났네. 이거 15로 깎아야 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어긋은 아니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로 보면 어긋이라 돼 있는데 어긋이라 적혀 있지만 해석은 뭐라 하냐? 미달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달만 외우고 있다가는 여기에 속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미달은
34번은 근로계약과의 싸움에서 미달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의 싸움에서는 어긋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단체배가 어긋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긋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어긋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갑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배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바로 나왔죠. 이것도 어긋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에 대한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도가 잘 나가니까 되게 좋죠. 근데 노원이 300개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말걸. 희망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잘 나갑니다. 곧 끝납니다 해놓고는 이제 정상까지 3박 4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 보지 마세요. 뒤에 보지 마세요. 집중을 해야지. 지금 빨리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합격을 해야지. 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들어가 볼게요. 자, 37번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4인이라는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열악한 사업장이다. 회사에 부담 주면 회사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열악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간을 적게 일하면 그만큼 임금을 적게 주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 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자, 경영상 유의한 해고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고에 대한 거는 회사가 열악하니까 언제 폐업해도 상관없는 그런 회사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해고에 대한 제한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영상 유의한 해고 제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안 됩니다. 바로 해고할 수 있어요. 다음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이것도 해고 사유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가 제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해고가 쉽기 때문에 해고 서면 통지도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안 받아줍니다. 다음에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일하지 않고 돈 주는 제도죠. 회사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자, 하지만 43번부터 먼저 볼게요.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적용된다 했고 해고예고는 여러분 민법의 고용편에 보시면 있었죠. 당사자, 사용자도 근로자 자를 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근로자도 그만둘 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따왔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한 달 전에 알려줘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31분에 통사임금 줘라. 이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는 민법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착각되지 않으실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42번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는 것에 대해선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4번. 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포인트를 착각하게 하냐면 회사가 부담스러우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미지급 임금 했을 때 이자가 붙어버리면 회사가 부담스럽죠. 금전적 압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을 안 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거래할 때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 못 갚으면 이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임금 지급 안 했을 때는 이자는 붙는 거다. 다음 45번 근로자 명부. 자, 근로자 근무했다 안 했다 이거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근로자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 이런 것들 경력증에서 떼줘야 되잖아요. 근로자 명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자, 다음에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또 적용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열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강하게 적용하면 뭘로 이어집니까? 근로시간을 강하게 적용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용도 안 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민권행사보장. 이건 인간이 시민이라면 선거에 나갈 수 있고 투표도 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거는 인정됩니다. 근데 공민권행사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착각하냐면 공민권행사 보장은 투표시간 보장해줘라 이렇게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투표시간에 근무시간 중에 투표하러 가면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4명 있는데 4명 다 투표하러 가면 회사는 그냥 문 닫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공민권 행사를 해도 무급이잖아요. 회사에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 이것도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죠.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임금에서 차감해버리면 근로자가 월급이 없는데 그럼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적용됩니다. 자, 휴게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연차 유급휴가 X니까 휴가에 대해서는 뭘로 기억하면 된다? 휴가도 인간다운 삶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휴가는 나중에 못 쓰면 뭘로 바뀌어요?
미사용 수당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외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요건 뒤에 제가 또 OX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X 위주로 좀 보시고요. 크게 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스러운 것들, 그 다음 근로시간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근로계약 넘어갑니다. 자, 근로계약에서는요.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18세 미만, 18세인 사람들은 노동법상으로는 성년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근로해도 돼 이런 것들을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 갑니다. 52번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동그라미 할게 서면, 명시, 교부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부까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자, 18세 미만자는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년의 경우에는 서면 명시해야 될 게 있고 서면 교부해야 될 게 있고 명시해야 될 게 있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 모든 걸 다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뒤에 가서 표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셨고, 다음 53번 갑니다. 근기법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두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죠. 원래는 뭐뭐 있습니까? 손해배상, 즉시 근로계약 해지, 그 다음에 규약협의 나와 있죠. 그럼 규약협의 빠졌네 하고 X 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만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있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로 규약협의까지 나왔으면 더 완벽한 거죠. 자, 이렇게 보셔서 이건 범주에 대한 문제였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문제 없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54번 갑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지하느냐. 근데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제3자가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돼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뭘로 나올 수 있죠? 근로감독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실제로는 제가 근로감독관이 일하는 게 맞다 했죠. 노동부 장관 위임받아서. 하지만 법조문은 뭐라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이라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5번.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동의를 얻어 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리는 절대 불가죠. 동의라는 예외,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게 만드는데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대리는 절대 불가다. 다음 가시면 56번. 이제 채용 내정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채용 내정은 어떤 거냐? 아직까지 제가 취업을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졸업하면 나중에 너 쓸게 하고 미리 뽑아놓는 거, 이게 채용 내정이었습니다. 자, 채용 내정자의 해역군 요법의 근로계약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린 문장이 되는 게 채용 내정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특히나 해고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23조도 적용되고 24조도 적용됩니다. 23조는 근로자가 잘못이 있을 때 받는 해고, 24조는 정리해고라고 해서 사용자의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다음 57번. 채용 내정 취소가 무효다라고 하면 채용 내정자는 취업해서 근로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점을 잘 봐야 되죠. 뭘 봐야 된다? 채용 내정자 시절에는 임금 발생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취업해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다? 본 채용 예정일 이후에 정상 근로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점을 잘 봐라. 채용 내정 취소가 무효다? 그러면 원래 근로했던 시점 이후로는 임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취업해서 근로했더라면, 정상 근로했더라면 그럼 임금 나왔을 거고 그거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음 58번 갑니다.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이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시용근로자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시용근로자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라고 돼 있으면 시용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시용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게 원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시용기간 명시가 되어야만 시용근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59번 갑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근로계약 종료에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용기간 만료 후
해고한댔으니까 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고 서면 통지 요건 지켜야 되죠. 근데 서면 통지 요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고 시기를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유를 기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시용기간 만료다. 이 얘기는 해고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지금 시용해서 본청으로 넘어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예시를 들면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아서 또는요.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그다음 지각이 잦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기간 만료 이렇게 얘기하면 기간 만료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번 갑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시용 근로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용 근로자도 테스트하는 기간이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될 만한 그 정도까지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좀 더 통상 근로자보다는 좀 더 폭넓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자, 다음에 62번 갑니다. 61번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줄 거진 부분만 볼게요. 구두로 통보하면 정당성 인정된다는데 시용 근로자도 서면 통보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구두 통보만 하면 안 되고 서면 통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62번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한 전대채권과 임금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뭡니까? 강제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돈 빌려준 다음에 월급에서 깐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어떻게 되죠?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합니다. 상계의 일반 원칙은 사용자가 저는 월급에서 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돈 빌려준 거 있잖아. 월급에서 차감할게. 이렇게 하는 게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의 주어가 사용자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원해서 전차금이나 뭐 전대채권과 상계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였지 않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동의나 아니면 근로자가 원해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상계 가능이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갑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아까 봤던 문장이죠. 넘어가고 64번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죠.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할 때는 귀양여비도 요청할 수 있었죠. 참 65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 맞죠. 근로계약 불이행에 덧붙여서 손배 개정 안 되고요. 해석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손배 개정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66번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규정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죠. 이것도 강제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임금 넘어갑니다. 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임금 지급 4대 원칙이죠. 보시는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그 다음에 정기불 원칙이라고 돼 있죠. 하지만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되지 않죠. 근데 만약 물어보는 문제가 근로기준법과 일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겠죠. 왜? 네 가지 원칙이 다 나와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이렇게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걸 찍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갑니다. 이게 정기불 원칙이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69번 갑니다. 사용자 근로자의 불법 행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누구 주어를 보면 된댔죠? 사용자. 자, 사용자가 누가 불법 행위 저질렀습니까? 근로자가 저질렀죠. 그럼 사용자가 받아낼 돈이 있다는 건 맞죠.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상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를 잘 봐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건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70번 갑니다. 근로자 임금 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선 문헌 기재 내용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된다. 임금 포기한 경위 목적 여러 사정 반영하는 한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임금 포기라고 하는 약속이 근로자도 사용자도 둘 다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목적적 해석을 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임금 포기는 근로자의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는 엄격 해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목적적 해석이라는 거는 텍스트대로 보지 않고 취지를 해석하는 거니까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지 말고 뭐라 봐라. 둘 다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적적 해석을 합니다. 다음 71번 갑니다. 자, 임금 채권 양수, 이건 직접불 원칙에 대한 얘기죠.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데 근로자가 자, 제 임금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누구한테 임금 줘야 됩니까? 그래도 직접불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 받을 수 없고 누가 받아야 된다?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 다음 72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로 제공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은 통사임금에 속한다 했는데 자, 통사임금의 정의가 뭡니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정기 일률 고정 이거 충족됐을 때 통사임금 되죠. 근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얘기면은 연장근로를 생각하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돈이면 통사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소정근로시간 초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다 통사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잖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엑셀 한번 해보시면은 순환수식이라 해가지고 오류 떠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 실무죠. 여러분들이 그만 얘기할게요. 뭐 엑셀을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돈에 대해서는 그 돈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인데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무한반복한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소정근로시간 내 것만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평균임금은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개념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통상임금을 빼고 평균임금 바꾼 다음에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된 돈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임금은 받는 모든 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회에서 각각 뺀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써보면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여기 3개월이라고 하는 총기간이 나오죠.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3개월 기간 동안 받았던 총임금이 나오죠. 근데 이 기간들에 대해서 평균임금 계산하기에 좀 부적절한 기간이 있으면 여기서 빼고 여기도 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뭐 지금 얘기처럼 업무의 질병으로 사용자 승인받아서 휴업을 했어요.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도 그럼 0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총 기간이 3개월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다. 그럼 1개월 빼고 나머지 2달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게 평균임금 산정에서 분모 분자 각각 빼는 시행령 제2조의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문제는 요건입니다. 자, 여기서 업무 외 질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 외 질병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용자 승인까지 가야 돼요. 만약 여기서 업무 외 질병만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업무 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사용자 승인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업무상 사유로 만약 질병이나 재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휴업했다. 그때는 당연히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일했고 근로자 권리로서 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권리는 아닌데 사용자가 승인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74번 가겠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해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게 임금 지급 4대 원칙의 예배인데 전액불 통화불,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전액불, 통화불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법령과 단체백에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예배 뭐가 있습니까? 단체백에 의해서 명절 선물을 현물로 주겠다. 가능해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4대 보험 공제하고 주죠. 이러니까 전액에서 월급 250 중에 4대 보험 빼고 줄 수 있는 거. 그게 전액불의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셨고 75번 갑니다. 자,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 지급됐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그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이다라고 했는데 자, 임금이 되려면 계속적 정기적 지급액 확정 또는 지급 의무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임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76번 갑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상시 지급이죠. 이것도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죠. 일단 사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지 혼인 같은 거 되고 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는 가족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혼인할 때 이때도 되죠. 옆으로 갑니다.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임의 제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불을 인정하는 거지 앞으로 받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번 달 월급, 일도 안 한 요번 달 월급 또는 다음 달 월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미리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자 실비변상 금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실비변상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실비변상 명목인데 보니까 모든 직원이 받는다. 그 다음에 정기적 계속형 뭐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들 붙으면 그때는 아 이거는 임금성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비변상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실제 쓴 돈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 예, 제가 자차로 회사에 출장 나갔다. 그럼 회사가 유류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원래는 회사가 차를 지급해야 될 거를 제 차로 갔잖아요. 제 기름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는 우리가 임금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78번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건 부등호를 잘 봐야 된다 했어요. 휴업수당하고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일까? 계산된 평균임금액이 뭐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보다 낮다. 그러면은 근로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금액이 깎인 거니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휴업수당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잖아요. 근데 이것이 통상임금보다 많다. 그럼 뭘로 간다?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간다 했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때는 뭐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 이 얘기는 뭐 근로자가 그 전에 징계를 받았다거나 결근했거나 이렇게 해서 평균임금이 완전 작살난 거예요. 뭐 정직 3개월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근로자가 그냥 퇴직해버렸어요. 3개월 끝난 다음에. 그러면 평균임금 제로예요. 그럼 너의 퇴직금 얼마냐? 지금까지 3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없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임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 휴업수당은 어떻습니까? 휴업수당은 근무하지 않고 100분의 70 받잖아요. 근데 지금 통상임금은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놀고 먹는데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럼 놀고 먹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업수당일 때는 휴업수당이 만약 통상임금보다 많아? 그럼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부등호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장 나왔을 때 이게 어떤 표로 돼 있는지를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79번 사용자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해서 단체백에서 따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의 출제 의도는 뭐냐? 통상임금이라는 것 자체는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되는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0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의가 너무 그냥 글로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식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 돼 있죠. 여기서 3개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쉽게 찾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균임금은 하루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일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아까 3개월 기간분에 3개월분의 총임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3개월) 가지고 나누면 왜 틀리죠? 네. 월 얼마 나누죠? 월 얼마. 월 얼마 나오면 안 돼요. 평균임금은 일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최종정리 특강 맞죠? 너무 쉬워가지고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데 뭘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긴장감이 돌고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통상임금은 그럼 뭘로 계산해요? 네, 통상임금은 1급으로 나와요. 시간급으로 나와요. 월급으로 나와요. 주급으로 나와요. 결국 시간급이에요. 통상임금은 1급, 주급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더 보시면은 시행령에 더 보시면은 시간수로 나눠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제 강의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월급은 제가 200구로 나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상임금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평균임금은 1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로 나오는 숫자로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뭐라 돼 있어요?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다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갑자기 그냥 한번 끌어와 봤어요. 예,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다 생각하고 믿고 가겠습니다. 예, 더 가봅니다. 81번. 자, 정기상여금 얘기 나왔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제외된다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1개월 넘는 것
정기성 인정되냐 이거죠.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요것만 인정됐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나온다. 6개월에 한 번 나온다. 이래서 정기성을 인정받고 있죠. 다음 82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해서 자, 아까 봤던 정기성인데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성과급 같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다. 이런 것들은 매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임금은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임시로 지급하는 여기에 줄 거 두시면 됩니다. 임시지급 이런 것들은 1개월에 한 번 이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업수당까지는 갈 거니까요.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갑니다. 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되죠. 3213을 기억해야 되죠. 3213.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돼 있어서 지금 틀렸죠. 그래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이상일 때 인적사항 공개되고요. 다음 84번 갑니다. 자,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심의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노동부 동그라미 하세요. 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에다가 이 사람 정보를 공개할 거요 말까요 하나요? 위원회가 따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가시면 85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성명, 나이, 명단 공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나이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예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는 그 동네에 활동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86번 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사업주에게 1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3개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줘라라고 돼 있다. 3개월이라는 게 되게 길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87번 갑니다. 임금 등 체불자료를 넘겨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 관련된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그 목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내에서만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른 목적 뭐가 있을까? 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있다. 또는 채권자들이 있다. 그 사람한테 정보 넘겨주고 팔아넘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휴업수당 넘어갑니다. 자, 88번 휴업수당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 A의 휴업에 규책 사유가 있습니다. 평균 임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업수당의 요건을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휴업수당 요건은 두 가지죠. 휴업을 해야 되죠. 또 사용자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법조문은 100분의 70 이상을 줘라 이렇게 돼 있죠. 70만 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를 줬다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70이 최저니까 그보다 많이 준 거죠. 하지만 법에는 70 이상 줘라 했으니까 문제 없게 되는 거죠. 70 이상까지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 만약 휴업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휴업이다. 그럼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줘야 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엔드 조건입니다. 휴업 플러스 규칙 사유 둘 다 충족돼야 돼요. 사용자의 규칙 사유 없는 휴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네. 코로나가 사업주가 코로나 질병 병균을 가져와가지고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가 규칙 사유냐 아니냐가 좀 애매하긴 한데 주로 많은 사업장들이 규칙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업 기간에 보면은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알바 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규칙 사유가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다음 89번 갑니다. 사용자 B의 휴업에 규칙 사유가 없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규칙 사유 없으면 휴업수당 발생 안 한다 했죠. 다음에 90번. 사용자 C의 휴업에 규칙 사유가 있는데 평균 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니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줬다. 이 얘기가 이거죠. 휴업수당 계산한 돈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더라. 아니 일도 안 하고 돈을 더 받아가네? 안 되지. 통상임금으로 줘. 이렇게 되는 게 요 90번 문제였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